신들린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와 신들린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처음 그 친구를 보았을 때 기가 상당히 세서 포스 있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1학기 중순쯤 짝을 바꾸게 됐는데 그 친구와 함께 앉게 된 겁니다. 그 친구는 반에서 그다지 튀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못 노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친구였죠. 반에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쯤 그 친구가 어디가 아픈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 때문에 매일같이 양호실에 다녀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결국엔 학교를 일주일 정도 못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주일 후 학교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금 그냥 이 말만 하고 말더군요. 처음엔 그냥 어딘가 많이 아프겠거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오후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자꾸만 두려운 눈빛으로 창밖을 자꾸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그 친구가 창밖을 볼 때마다 함께 창밖을 보며 왜 그래? 밖에 뭐 있어? 라며 창밖을 함께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밖에 쳐다보지 마.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밖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밖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면서 그날 그 뒤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 눈빛이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누군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서 창밖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누군가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교실에 누군가를 지켜보듯이 자꾸만 누군가를 따라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라서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그 친구가 쳐다보는 곳에는 무섭게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 뒤에 뭔가 붙어 있다는 둥, 너희 동생을 조심하라는 둥. 우리에게는 알아듣지 못할 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만 혼자서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 혼자서 이것저것 자꾸만 많은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학교 친구 A양에게는 너희 동생 조심해야 돼. 집 위에 밖에 나갈 때 절대로 땅에서 발을 띄우면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A양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신들린 친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친구가 저주를 내리는 것 같고 재수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후 그 친구는 A양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혼자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A친구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학교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오자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꺼낸 이야기였죠. 반 아이들 모두 놀라 신들린 친구를 전부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 친구를 쳐다봤죠. 그 A양이 신들린 친구와 놀지 말라며 신들린 친구가 A양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A양이 전부 떠벌리고 다녀서 1반부터 8반까지 모든 반 아이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신들린 아이는 거의 전따로 전락했었습니다. 다들 3개월 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들 미친년 재수 없는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A양의 동생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다들 자기도 예언을 해달라며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후 A양에게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A양의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동생은 옆집의 고등학교 2학년인 형에게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며 옆집 형에게 며칠 전부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부탁에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날 일요일 아침 옆집 형이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했다면서 그날 아침 신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오전 12시쯤 큰 병원에서 동생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부모님과 A양은 그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 갔을 때 동생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그 옆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놀랍게도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는 동생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옆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물어보니 큰 사거리에서 분명 신호를 보고 지나갔는데 길 건너에서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고등학교 오빠가 그 차가 거의 코앞까지 왔을 때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돌렸는데 그 차가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는 멈췄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A양 동생이 차와 들이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포츠카 운전자의 발밑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물건을 주우려고 잠깐 눈을 아래로 돌린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었고 그와 같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양 동생은 하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A양은 동생 사고 뒤 신들린 친구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신들린 친구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이후에 동생 사고를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일종의 신내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얼마 전에 교실 창밖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아이가 혀를 길게 내밀고는 손가락으로 저와 그리고 A양 등등 4명의 아이를 지목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처음에는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이 제가 항상 창밖을 보길래 호기심이 생긴 귀신이 자꾸만 저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내린 친구가 저에게 창밖을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 이후로 창밖을 더 이상 안 보게 되자 그 귀신이 며칠 정도 저를 쳐다보다가 A양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저와는 다르게 A양의 눈앞까지 다가가서는 A양을 유심히 보며 시굿더랍니다. 그러면서 A양을 응시한 채 빙글빙글 교실을 돌며 너무나도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 귀신이 어디서 귀신을 더 데려왔는지 목이 돌아간 남자아이 귀신이 목을 메어 자살한 귀신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A양의 옆을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A양이 집에 갈 때도 따라가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힘 약한 잡기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는데 그 다음 날 학교에 왔더니 그 잡기가 A양 옆에서 A양의 동생 얼굴을 하고는 A양을 따라서 팔꿈치로 자신의 몸을 끌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내리는 친구는 직감적으로 A양의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내리는 친구가 발을 띄우지 말라고 했던 게 그날 A양 동생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꼬마 귀신이 두 쪽 다리가 없이 하반신이 없는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A양과 함께 교실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 끼쳐 하거나 못 믿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짝이었을 때 그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아이의 말투 모두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소름도 끼치고요. 그 외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A양의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신양을 찾아왔어요. 자신들도 예언을 해달라면서요. 신양은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면서 귀신은 볼 수 있지만 먼 미래의 일까지 예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예언해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따의 영향이 클지도 모르죠. 암튼 시간은 흘러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한창 바쁠 시즌에 중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 배정은 3개의 방이었는데요. 한 방에 적으면 11명에서 많은 곳은 1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방에는 신양, 저, A양, B양, C양 등등 이렇게 12명의 친구들이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일본이 섬나라기 때문에 바다를 보러 갔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바다지만 일본에서 본 바다는 왠지 모르게 신기했습니다. 그곳이 나가사키 나카시마? 아무튼 어디더라. 아무튼 그곳에서 바다를 한참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쪽에 애들이 잔뜩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갔는데 신양이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신양 친구들이 전부 다 놀래서 옆에서 애들 막 소리 지르면서 신양이 쓰러졌다면서 신양 살려달라고 하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도 막 난리치고 암튼 담임 선생님께서 신양 업고선 버스에 들어가셨는데 한참 후에 한 20분인가 30분인가 지나니깐 신양이 다시 버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전부 놀래서는 신양한테 가서 괜찮냐면서 물어보고 암튼 이러고 담임이 계속 신양한테 간질 있냐면서 계속 물어봤었어요. 근데 신양이 계속 무시를 하면서 바닷가 해변까지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신양 친구들이랑 저랑 따라서 쫓아가고 담임도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어디 많이 아프냐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바닷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울어.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암튼 애들이랑 담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담임이 한참 달래다가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못할 이야기 같다면서
애들한테 신양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멀리 다른 해변으로 가 있으시고 암튼 저희 12명 방에서 함께 지내는 애들끼리 신양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계속 신양이 진정을 못하고 혼잣말을 반복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났어요. 신양이 조금은 진정을 했는데 울음을 조금씩 멈추더라고요. 근데 신양이 바다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슬퍼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몸과 얼굴에는 하나같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면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가고 싶다면서 막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면서. 그래서 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경성에서 살았는데 일본의 이곳으로 잡혀왔다고 해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어떤 섬에서 생매장이 될 운명이었는데 파놓은 구덩이가 다른 사람들로 꽉 차서 나머지는 성노예나 감옥에서 굴욕적인 고문을 당하고 나서 손발에 무거운 돌을 달아서 바다로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슬퍼하더래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자기들 좀 데려가 달라면서. 암튼 또다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애들은 바닷가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쳐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 우는 신양을 보고는 더 놀랐었습니다. 정말 진짜인 것 같아서요. 암튼 그때만 생각하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이겠죠. 역사 선생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일본의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잘 모르겠다더군요. 지금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죽었다니 괜히 그곳으로 관광을 온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던 수학여행을 마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신양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학기 말이었죠. 중학교 1학년 제가 그 신양이라는 친구를 이 시점에 믿게 되었죠. 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반 아이들과 단체로 에어로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댄스 같은 거요. 저희 반은 그때 코요테의 노래로 한참 단체 댄스를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연습하다가 저녁 늦게 한 8시 정도에 끝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8시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답니다. 학교 근처에 그 친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잠깐만 놀고 가기로 하고 그 친구네 집에 모두 놀러 갔답니다. 모두 놀러 가서 저녁 9시쯤 되자 친구들이 가야 한다면서 12명이었던 친구들 중 6명의 친구들이 집으로 가야 한다면서 가더군요. 신양, 저, A양, B양, C양, D양 이렇게 남게 되었고 저희는 밤이 더 늦자 애들끼리 단체로 그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D양의 방에 모여서 친구들과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더군요. 그래서 애들이 D양 밖으로 나가서 놀자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자기네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놀자는 겁니다. D양의 집은 주택집이었는데요. 2층 집이었고 위에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2층으로 불이 나게 올라갔죠. 막 옥상에 올라가니까 앉아있을 곳도 있고 누워있을 곳도 있었습니다. D양이 하는 말로는 방이 너무 더워서 가끔씩 옥상에서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잔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거의 가을쯤이었어요. 아이들과 무서운 이야기도 하면서 체험도 하자면서 D양의 집 옥상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입 돌아가려고 미친 짓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과 옥상에서 자기로 하고 그곳에 이불도 깔고 옹기종기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반 아이들 씹는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1명 2명 잘 거라면서 잠을 자더군요. 암튼 제가 제일 빨리 잠이 들었는데요. 한참 자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깼는데요. 화장실에 가려면 D양의 집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암튼 D양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비출 손전등 하나를 갖고 옥상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담 옆으로 비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어떤 거뭇거뭇한 사람 같은 이상한 물체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봤겠거니 넘기고는 계단을 내려갔죠. 그런데 그 거뭇거뭇한 사람 같은 이상한 물체가 옥상의 계단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겁이 벌컥 났습니다. 진짜 오줌도 지를 정도로 겁이 벌컥 나서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그런데 신양 이외의 다른 애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양은 계속 눈을 뜨고 있었는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허공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계속하더군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허공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거뭇한 물체가 쓱 사라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신양이 저를 딱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너 저 사람 봤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깜짝 놀라서는 응 봤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양이 그러더군요. 그럼 저 사람 얼굴은 봤어? 아니 못 봤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양이 화장실을 가지 말라면서 옥상 한편에 오줌을 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양 말대로 옥상 한편에 오줌을 싸고 무서워서 다다다 달려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그대로 누웠습니다. 신양이 이야기하더군요. 눈 뜨고 있을 거면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자기 얼굴만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양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누워 있었죠. 그런데 신양이 왜 자기 얼굴만 보고 누우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많은 검은 물체들이 저희가 누워있는 모기장을 둘러싸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더군요. 신양이 그 모습을 보더니 살며시 저의 고개를 자신이 누워있는 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에 신양의 도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신양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신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그 검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신양이 디양에게 묻더군요. 이 근처에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력이나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많냐? 그러자 디양이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근처에 그런 사건 진짜 많아.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신양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제 그 사람들은 악귀인 총각 귀신들이라고 하더군요. 결혼도 못하고 몇십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쯤 지금 디양이 살고 있는 곳의 근처에 단체로 시신이 아무렇게나 묻혔다는군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 떠돌며 젊은 남성들에게 붙어서 여성을 강간하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아 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신양이 저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냐고 물어본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신양이 하는 말이 그 귀신이 너가 자기 얼굴을 봤으면 죽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모기장 안으로 오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한 것인가? 알고 보니 그 모기장 줄 끝부분 매는 곳에 부적이 여러 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적은 디양의 할머니도 귀신을 좀 볼 줄 아는데 이곳에 귀신이 많다고 하기에 그냥 어머니께서 붙여놓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믿게 되었고요.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체험학습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12명 무리들 다 같이 모여서 박물관으로 견학을 가기로 했죠. 박물관에 도착하여 이리저리 유물도 구경하고 암튼 많은 유물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양이 갑자기 이야기하더군요. 아, mp3 고장났어. 아, 맨날 왜 이러냐. 이렇게 비양은 자기를 자책하더군요. 그 친구는 이상하게 자신에게 새 물건이 들어오면 2개월을 넘지 못하고 고장나는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남의 물건을 빌리면 이상하게도 그 물건이 다시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양도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항상 너는 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세서 그래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지 2개월도 넘지 못한 mp3가 고장이 났습니다. 분명 아침에 만날 때도 잘만 작동되는 mp3가 오류가 발생하고 아예 작동조차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또 돈 날렸다면서 완전 억울해서는 막 엉엉 울더군요. 그렇게 박물관을 전부 구경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 mp3는 계속 작동하지 않았고 전원조차도 켜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친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mp3가 다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mp3에 들어있던 노래들은 모두 없어지고 이상한 녹음 파일과 텍스트 문서 같은 것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mp3에 텍스트 문서를 넣어본 적도 없고 그 mp3로는 원래 노래만 들을 수 있어서 텍스트 문서는 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장난 mp3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텍스트 문서를 넣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텍스트 문서가 자신의 mp3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mp3가 고장나면서 녹음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씩이나 되는 녹음 파일이 3개나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텍스트 문서를 발견한 이유는 mp3를 켰을 때 200개가 넘었던 음악 파일이 전부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mp3 액정 장치가 뭔가 오류가 나서 잘못된 것 같아서 음악 파일들이 mp3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컴퓨터로 연결해 확인해 봤더니 무려 3개의 녹음 파일과 2개의 텍스트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문자로 이 녹음과 텍스트 문서들이 무서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겠다면서 며칠 뒤에 친구들 모두 모여서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양에게 전화를 걸어 꼭 같이 가자고 했고 신양도 알았다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12명의 친구들 모두 비양의 집에 모였습니다. mp3를 연결한 후 몇 번이나 친구들끼리 망설이다가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텍스트 문서에는 모두 이상한 특수 문자가 적혀 있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녹음 파일을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솔직히 친구들끼리 같이 있어도 무서웠습니다. 결국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해 듣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에서는 콧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약 3분 간격으로 15분 동안 녹음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코웃음 같은 소리가 한 번 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지지직거리는 TV 소리 같은 소리만 계속 녹음되어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마치 누군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30분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이었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처음에 들었던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소리들 뿐이었어요. 한참을 듣던 신양이 갑자기 고개를 비양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비양의 방과 그 부모님의 방, 마루 등을 막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신양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죠. 신양, 뭐 찾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나? 꼬마 귀신, 신양이 대답했어요. 꼬마 귀신이라니. 아이들 모두 움찔하며 소파에 모여 앉았어요. 그때 신양의 목소리가 비양의 방에서 들렸죠. 찾았다. 이제 내가 술래야. 갑자기 뜬금없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비양의 방으로 달려갔더니 비양의 옷이 담긴 긴 가구의 문을 열고는 그 안에 대고 내가 너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술래해. 라고 말하더군요. 남들이 보면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많은 일을 겪었기에 신양이 하는 말에 놀랐어요. 신양은 그렇게 몇 분 동안 비양의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꼬마 귀신을 놀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는 완전히 기절초풍해서 다들 밖으로 나가겠다고 난리였죠. 한참 놀아줬는지 신양이 한숨을 푹 쉬고는 이제 다음에 놀자 라고 말했어요. 신양의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 모두 신양에게 달려가서 그 귀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양은 비양의 물건이 자주 고장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신양이 하는 말로는 꼬마 귀신이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난감을요. 꼬마 귀신은 장난감에 쉽게 질려서 재미없어지면 그 장난감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양이 빌린 남의 물건도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그 꼬마 귀신이 갖고 놀다가 재미없어서 부숴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귀신은 모든 물건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양이 mp3에 왜 저런 내용이 저장되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꼬마 귀신이 많이 심심했다고 해요. 그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양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mp3에 그런 내용이 저장된 것이었고 mp3에 녹음된 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 녹음된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신은 오래전에 동네에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과 노는 것을 싫어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동네의 꼬마들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우두머리와 싸우다가 그 우두머리가 자기 부모님에게 말했고 그 부모님은 마을의 이장이나 군수 같은 사람이라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장이나 군수는 자신을 밀쳐서 밀려나면서 머리를 다치게 되며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귀신은 자기가 한 번만 놀아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양이 그 꼬마 귀신을 놀아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신양은 진작에 그 꼬마 귀신을 보지 못했을까요? 신양이 설명하길 꼬마 귀신들은 장난을 좋아해서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일 때도 있고 숨으면 안 보일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신양이 비양을 볼 때는 그 꼬마 귀신이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로 비양 근처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양이 중학교 1학년 때 많은 친구들에게 예언을 해주었는데 그중 정말 신기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빨 빠지는 꿈. 신양이 이양과 함께 놀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신양이 검은 암흑 같은 그림자 여러 개를 이양의 주변에서 발견했다며 이양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양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빨을 닦다가 윗니가 몽땅 빠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빨 빠지는 꿈은 사람이 죽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꿈은 죽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운을 옮기는 꿈이라고 신양이 말해줬어요. 신양은 그 꿈이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좀 무섭더라고요. 그 꿈은 원래 당사자가 겪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양은 그 꿈을 꾼 뒤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다들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며칠 뒤 신양과 이양, 저, 그리고 A양이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양이 이양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림자 어디 간다. 저랑 친구들이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그림자들 어디 가는데? 설마 우리한테 붙었어? 라고 물었죠. 그런데 신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밖을 가리키더라고요. 밖을 보니 아줌마들이 여럿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통통한 아주머니 한 분에게 그림자가 붙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습니다. 저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아는 친구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신양을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표정이 싹 굳어지는 모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엄청 화를 내시고 욕도 하셨죠.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양이 학교에 가려고 나왔을 때 이양의 아랫집 아주머니가 기분 좋게 나오셨습니다. 남편분과 등산복을 입고 나오시면서 두 분이서 단풍 구경을 가신다며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양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뉴스를 봤는데 단풍놀이 갔던 관광버스가 추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남자 12명, 여자 3명, 총 15명이 사망했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어요. 이양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며칠 뒤 이양은 아랫집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랫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양은 그때 소름이 쫙 돋았다며 이후로 한동안 자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신 죽었으니까요. 나중에 신양에게 알아보니 신양이 하는 말로는 이양의 꿈에서 윗니가 몽땅 빠진 건 큰 사고를 의미했다고 해요. 이빨 빠지는 꿈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꿈이었죠. 당사자는 피해가 없고 그 주변 인물들에게 불운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꿈이었다고 했어요. 그 불행이 아줌마에게 붙었고 아줌마와 함께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붙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실제로 인터넷 뉴스와 TV 뉴스에서도 나왔던 2004년 10월쯤의 사건입니다. 폐가. 신양과 저는 중학교 여름방학 때 인터넷에서 한 이벤트 형식의 공포체험 홍보 글을 보았어요. 매년 보던 홍보 글이었지만 신양을 알게 된 후엔 왠지 신양과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홍보 글을 보자마자 우와,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라고 했었죠. 신양은 옆에서 시큰둥해 하더군요. 저는 그 홍보 글을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쉽게도 20대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전 엄청 아쉬워했어요. 무슨 이런 이벤트에 나이 제한을 두냐. 짜증나. 이렇게 말했죠. 그런 저를 보던 신양은 얼굴이 굳어지며 물었습니다. 폐가 같은 데 가서 뭐 하려고?
저는 그냥 재미 삼아였지만 신양은 그런 곳에 간다고 하면 표정이 진지해지더군요. 그래서 한참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귀신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가게 되었어요. 친구들끼리 돈을 3만 원씩 걷어 8명이 민박집 같은 곳에서 2박 3일간 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2박 3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다 해주시지 않아서 일부 아이들만 올 수 있었어요. 그중 신양도 계속 부모님께 허락을 못 받다가 딱 하루만 잘 수 있다고 허락을 받게 되어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신양은 그 다음날 3명의 친구들과 강원도에 도착했죠. 아무튼 저는 신양이 오기 하루 전에 4명의 친구들과 먼저 강원도에서 1박을 해야만 했어요. 그곳은 굉장히 산골에다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 하던 폐가도 많더군요. 폐가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면서 빈 집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계곡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정말 좋았어요. 집주인분도 굉장히 친절하셔서 저희는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오후까지 즐겁게 놀고 저녁이 돼서야 숙소에 들어가 몸도 깨끗이 씻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저녁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집주인 아저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며 저희를 거실에 불러 둥글게 앉혔어요. 처음엔 누구나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나중엔 마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저씨의 표정이 갑자기 무서워지더군요. 그렇게 마을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이 근처에는 폐가가 많아. 그런데 진짜 폐가는 계곡 건너편에 있는 집이야.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사당으로 쓰였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지. 그곳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가두던 집이었어. 사람들은 그곳을 무서워해서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어. 한 번은 내 친구가 그곳에 갔다가 실성해서 돌아왔지. 이후로 그 집은 폐가가 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 결말은 조금 아쉽지만 그 마을의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신양과 함께 3명의 친구가 도착했어요. 신양의 눈은 하루 종일 계곡 건너에 폐가에 머물러 있었죠. 친구들도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만 폐가를 의식했어요. 녹슨 철조망이 마치 괴기스러운 흉물처럼 폐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신양은 폐가를 계속 쳐다보다가 결국 혼자서 계곡을 건너 폐가 쪽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철조망 앞에서 서 있었어요. 무언가를 바라보며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는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친구는 신기하다며 신양에게 달려갔고 저와 2명의 친구를 제외한 모두가 신양을 따라 폐가로 갔어요. 폐가 앞에서 서성이는 저희를 보고 민박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얼른 이리 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신양은 아주머니의 부름에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죠. 아주머니는 친구들이랑 수박을 먹으라며 인원수에 맞춰 수박을 잘랐어요. 저는 아이들 수에 맞게 수박을 나누었고 아주머니는 큰 수박을 전부 썰어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수박을 다 자르고는 맛있게 먹으라며 민박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속 신양이 건너편에서 친구들을 유심히 보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건너편에 있던 친구들이 수박을 먹으려고 계곡을 건너왔고 신양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보며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신양이 건너편에서 먹지 말라고 뛰다시피 건너왔죠.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신양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신양이 물었어요. 우리 몇 명이서 왔지? 우리가 몇 명이서 왔더라? 제가 말했어요. 어제 나랑 A랑 B랑 C랑 4명이서 먼저 오고 오늘은 너랑 D랑 E랑 F랑 왔잖아. 아주머니가 수박을 자를 때 같이 있던 아이들이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분명 9조각씩 수박을 잘랐는데 4 곱하기 9는 36이잖아요. 그럼 아주머니가 우리가 9명인 줄 알고 잘랐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8명이었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센 1명은 누구였을까요? 신양은 다시 폐가에 건너가서 폐가 건물을 10바퀴 이상 빙글빙글 돌더니 그 앞에서 몇 번 꾸벅거리며 의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아무런 한없이라는 말을 했죠. 이후에 신양에게 우리가 아저씨에게 들었던 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원래 집은 사람의 기가 있어야 진정한 집이 된다고 해요. 아무리 큰 아파트도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곳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된다고 했어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존재한다고 해요. 뜨거운 기와 차가운 기가 만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기는 차가운 기로 변한다고 하네요. 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집은 흉물스럽게 변한다고 했어요. 그 폐가는 원래 전염병이 걸린 환자를 가두던 집이었다고 하네요. 그곳은 전염병에 걸린 여자가 살던 집이었고 그녀는 쓸쓸히 죽었어요. 이후 그 집은 사당으로 변해 죽은 전염병 환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잊혀갔어요. 그리고 그 집은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면 그 집에 살던 여자의 원한이 사람들을 가두고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폐가였던 사당 앞에 마을에 피어있던 꽃을 꺾어 잘 놓고 넋을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민박집에서 하루를 더 묵으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반이었어요. 한참 바쁠 시기에 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죠. 방 배정은 3개의 방으로 이루어졌고 한 방에 적게는 11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방에는 신양, 저, A양, B양, C양,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친구들이 한 방에 모였죠. 첫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바다는 볼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 보는 바다는 왠지 모르게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나가사키 근처의 바닷가로 갔습니다.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바다를 한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양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남다른 친구였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였죠. 신양이 갑자기 어딘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신양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었는데 그날은 그 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다를 구경하던 친구들 중 일부가 갑자기 신양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양이 왜 저래?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친구들이 수군대며 물어보길래 저도 신양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양은 아무 대답 없이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양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신양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놀라서 우왕좌왕하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이 달려와 신양을 업고는 근처의 관광버스로 데려갔습니다. 한참 후 약 20분에서 30분이 지나자 신양이 다시 버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놀라서 신양에게 괜찮냐며 물어봤어요. 담임 선생님도 신양에게 간질이 있냐며 계속 물어보셨지만 신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닷가 해변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신양 친구들이나 저와 함께 신양을 쫓아가며 왜 그러는지 물어봤지만 신양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계속 너무 슬퍼서 울어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참 동안 신양을 달래려 했지만 신양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지 않자 선생님은 결국 저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멀리 다른 해변으로 가시고 저희 12명은 신양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양은 진정을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신양은 조금 진정한 듯 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신양이 바다를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자 신양은 다들 하나같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몸과 얼굴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닫혀 있어.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너무 많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고 울고 있어. 이 바다에서 나가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닷가를 보아도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양이 보았던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는 건데? 제가 물었더니 신양은 그 사람들은 원래 경성에서 살았대. 그런데 일본의 이곳으로 끌려왔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손발이 묶인 채 어떤 섬에서 생매장될 운명이었는데 파놓은 구덩이가 다른 사람들로 꽉 차서 나머지는 성노예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막엔 손발에 무거운 돌을 달고 바다로 던져졌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자신들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신양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신양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생매장을 당한 후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계속 떠돌고 있는 것 같아. 저희는 그 바닷가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령들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신양은 그곳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신양은 그들에게 사과하며 그들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신양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원한을 품고 있어서 신양도 더 이상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신양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 바닷가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신양이 본 것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죠. 그 바닷가에 있던 유령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떠돌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일까요? 그 바닷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이었을까요? 저는 그 후로 그곳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역사 선생님께도 여쭤봤지만 일본의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잘 모르시더군요. 일본에서 있었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바닷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그 바닷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 기억들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죽어간 영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그 기억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양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바닷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그날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